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15일째인 오늘 대한민국 검찰을 없애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 거대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948년 재헌 헌법과 함께 만들어진 검찰청은 1년 뒤 간판을 내립니다. 속도 조절론에도 불구하고 추석 전 검찰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던 정청래 대표의 말대로 된 건데요. 이번 개편이 국민 개개인,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뉴스9은 78년 만에 검찰 폐지와 함께 정부 조직 개편 내용부터 전해드립니다. 먼저 장윤정 기자입니다. 여당석에선 박수가 터져나왔고 텅 빈 야당석엔 정막만 흘렀습니다. 찬성 176표, 반대 1표, 기권 3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거대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진을 찍고 불끈 쥔 주먹을 들어 보이며 검찰 폐지의 날을 자축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180석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킬 땐 민주당 의원들이 미소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역대 최장인 17시간 12분 동안 밤을 새워가며 졸속 개편은 하지 말자고 호소했습니다. 저희는 검찰 개혁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민 피해, 서민 피해가 안 되는 방식으로 보강 설계되어야 합니다. 초등학생 방청객을 보며 미래 세대를 위해 일하자고 할 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의 시간을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감정이 북받친 듯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이어 토론에 나선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6시간 30여 분 발언했습니다. 정권마다 공작하는 검사 없애고 수사 잘하는 검사, 수사관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구성하는 겁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검찰은 간판을 내리게 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쥐고 있던 예산권은 총리실로 넘어갔고 원전건설과 운영은 규제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합쳐집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꾸는 소위 이진숙 면직안이 곧바로 상정됐는데 이 위원장은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내 사형장에 들어가서 내가 사형 숙청되는 모습을 지켜보려고 그래요. 방통위 개편법 역시 내일 저녁 7시쯤 거대 여당 주도로 표결 처리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이제 검찰청은 1년 뒤인 내년 9월 문을 닫습니다. 78년간의 역사를 마감하는 건데 검찰이 없어진다고 정치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수사기관 나올지 과연 지켜볼 일입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하늘색 수영복을 입고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검찰은 1995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을 파헤쳐 국민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관계인들의 진술, 이런 상황을 따라서 전개될 일이지 미리 누굴 먼저 부르겠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장영자 부부의 6,400억 원대 어음 사기 사건부터 부정축제를 한 기업 총수들을 줄줄이 구속해 재벌들에게 저승사자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별건 수사, 저인망 수사로 정치 보복을 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 대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사 도중 서거하면서 중수부가 폐지됐습니다. 대한민국 사정의 중추이자 부패 척결의 상징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오늘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옵니다. 작년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무혐의 처리로 봐주기 수사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1948년 창설 뒤 78년 만인 내년 해체가 결정된 날 검찰 수장은 무기력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회 의결을 존중합니다. 검찰 내부에선 정치가 바뀌지 않는 한 제도를 아무리 바꿔봐야 살아있는 권력의 뜻에 따르는 제2, 제3의 검찰이 될 것이란 자조가 흘러나왔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정부는 검찰을 없애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수사를 제한하는 조치에 나섰습니다. 법무부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 항목을 크게 줄이겠다고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건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조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범죄에서 부패, 경제, 2대 범죄로 축소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정부 때 한동훈 법무장관이 시행령을 고쳐서 수사권을 크게 넓히는 이른바 검수원복을 했습니다. 중요 범죄에 대한 검사의 수사를 과도하게 제한해서 국가 전체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면 오늘 법무부는 검수원복을 폐기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시행령을 확대해 갖고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와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또 법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1월부터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기존 1,395개에서 545개로 줄어드는데 특히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가 제외됩니다. 법조계에선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당의 그런 당론에 따라 충실하게 한 거죠. 검찰청의 그런 그 수사권을 없애야 되니까 권한 자체를 줄여야 되겠죠. 한 현직 부장검사는 남은 1년마저 선거법 등 정치인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범죄자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검찰청 폐지에 대해 사회부 법조팀 송무빈 기자와 뉴스더에서 자세한 얘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 기자, 검찰 없애면 검사, 수사관들 어디로 갑니까? 네, 모두 10,000명에 이르는 검찰 조직원 구성을 보면요. 검사가 2,000명, 7구급 시험으로 선발된 검찰 수사관이 6,000명, 실무관과 행정관이 2,000명 정도입니다. 정부는 이 인원들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눠서 배치할 방침이지만 세부 논의는 아직입니다. 특히 검사들은 행안부 산하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 반감이 큽니다. 한 현직 차장검사는 검사직위가 없는 중수청으로 가면 사실상 경찰 수사관과 다를 바 없다며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앞서 한 검찰 수사관은 검찰이 해체되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른 채 일해야 한다며 불안감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검사들이 이러면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큰데요. 그럼 수사 공백도 커지지 않겠습니까? 정부 대책 가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당이 일단 검찰부터 없애야 한다는 속도전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인데요. 수사 경험 많은 검사들이 중수청에 가지 않고 대거 사직하면 중수청이 맡게 될 부패, 경제, 선거법, 마약 등 9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이 크게 약화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법조계에서는 출범한 지 4년이 되도록 수사력 논란이 끊이질 않는 공수처 시즌2가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중수청 간 수사 영역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요, 검찰청 소속 검사가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을 수사해서 기소한 뒤에 공소청으로 옮기지 않고 변호사로 개업해버리면 공소 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생수사가 대혼돈에 빠져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갈 겁니다. 네, 뭘 위한 폐지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법무부에 남게 되는 공소청, 이 보안수사권 존치가 여전히 논란이죠? 네, 맞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안수사권을 유지할지가 관건입니다. 여당은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사는 수사 전문가를 양성하고 경찰에 맡기는 것이 맞겠구나. 보안수사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경찰의 인권 침해를 제어하고 범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실제 경찰이 피해자 9명, 피해액 9억여 원이라고 결론냈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해서 결국 그 10배가 넘는 140억 원대의 피해를 확인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난 24일 저희 TV조선 대면 인터뷰에서 인천지검 형사부 평검사가 한 얘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들어보시죠. 경찰이 그 절차를 해오지 않아서 저희가 검사실에서 직접 범죄 수익 약 11억 원을 특정을 해서 추징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근데 근본적으로 이 검찰 없애는 게 위헌이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네, 위헌 논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 89조 16호죠.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검찰총장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 폐지는 헌법에서 정한 국가기관의 실질을 변경하는 위헌이라는 지적입니다. 네, 뭐 위헌 소송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 너무 없애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닌가. 그 다음이 없어 보이네요. 중요한 거 국민 편의가 아닌가 싶네요. 잘 들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는 선불로 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투자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는 상무장관의 발언까지 이어지면서 관세 협상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분위기입니다. 상황이 어떤 건지 미국 현지에서 백대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기자들에게 관세 협상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미 타결이 완료된 EU, 일본과 함께 아직 협상 중인 우리나라를 언급합니다. As you know, in Japan it's 550 billion, South Korea is 350 billion now. That's up front. 트럼프는 앞서 우리나라에서 달러를 받으면 미국이 투자처를 결정하고 수익금의 90%를 가져가는 방식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이번엔 선불이라는 조건을 하나 더 단 겁니다. 우리에게 관세를 낮춰주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풀이되는데 갈수록 조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한국과의 최근 협상에서 투자금 증액을 요구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SNS에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의약품 100%, 대형 트럭과 욕실 가구, 쇼파 등에 최대 50%의 관세를 매기겠다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트럼프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일본을 방문해 새롭게 선출될 차기 총리와 회동할 것으로 관측되는데 일본과 먼저 맺은 협정 결과를 앞세워 우리를 더욱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한미 간 협정 결과가 한국은 물론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다른 나라들과의 협정 척도가 될 것이란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협상이 잘 됐다던 우리 정부 설명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기록했다는 비망록과 미국 측이 보내온 MOU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가 확인하면서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야당은 정부 비망록부터 공개하라고 요구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당초 우리 정부는 3,500억 달러 투자 펀드 중 직접 지분 투자는 5% 이내이고 대부분 대출이나 보증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망록에도 이같이 기록해놨다고 했지만 미국이 보낸 MOU는 내용이 달랐다고 했습니다. 비망록이라고 말했던 그런 초기 언더스탠딩에 적어놨고, 근데 미국이 이제 그 이후에 MOU라고 우리에게 이제 보낸 문서에는 그런 내용과는 상당히 판이하게 다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달러 투자금이 선불이라고 못 받고 나서면서 양측이 각각 대출과 보증, 현금 지원으로 달리 이해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선불 언급이 관세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통화스와프 체결을 전제 조건으로 내건 우리 정부와 협상이 더욱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통화스와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3,500억 달러를 인출해서 송금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은 다시 IMF를 맞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협상 비망록과 미국이 보내온 MOU를 공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분명히 요구합니다. 비망록의 내용과 MOU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즉시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또 정부가 쌀과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은 막았다고 했지만 여전히 미국 측 설명과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이 대통령이 미국 월스트리트를 찾아 코리아 세일즈에 나섰지만 우리 증시가 크게 출렁였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그동안 폭풍 매수에 나섰던 외국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윤서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증권거래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 주식시장 개장을 알리는 오프닝 벨을 울리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합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남북 대치, 군사적 대치 때문에 오는 불안정성, 이로 인한 저평가 문제도 앞으로 많이 개선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코스피는 2.45% 떨어지면서 3,386.05로 마감했습니다. 이달 들어 7조 원 가까이 사들였던 외국인이 8천억 원 넘게 팔아치우면서 열흘 만에 3,400선이 깨졌습니다. 이 영향으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환율도 1,41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미 관철된 것으로 알려졌던 한미 관세 협상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영향이 컸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관세 불확실성이 끼어 있는 거는 분명히 한국의 경제, 특히 수출 실적에 대해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그동안 주가를 견인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와 트럼프가 관세 100% 엄포를 놓은 제약주의 낙폭이 컸습니다. 관세 악재가 다시 부상하면서 우리 증시도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진 당분간 요동칠 거란 전망입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달러 선불 요구를 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선결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면 뭐가 좋은 건지, 실현이 가능한 건지 신주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이 통화 스와프 뉴스에서 많이 보긴 했어요. 근데 좀 생소하거든요. 어떤 개념입니까? 네, 두 나라의 중앙은행이 서로의 통화를 맞교환하는 계약입니다. 양국이 정한 환율에 따라 통화를 교환해서 쓴 다음에 나중에 만기가 되면 이자를 붙여서 갚는 겁니다. 쉽게 말해 상대국 통화를 일정 기간 빌려 쓰는 건데요. 국가 차원의 마이너스 통장이라고도 불리는 이유입니다.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국가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외환 유동성 위기 때 안정적으로 상대국 통화를 긴급 조달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대미 투자에서 이 통화 스와프가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네, 우리는 당초 보증이나 대출 형식을 원했는데 미국은 지금 현금 투자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 외환 보유고는 4,160억 달러 수준인데요. 3,500억 달러면 전체 우리 보유고의 80%가 넘는 막대한 양입니다. 단기간에 이만큼의 달러가 빠져나가면 국가 신인도가 하락하고 외환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원달러 환율이 1,600원을 넘어 IMF 때 수치인 1,900원대를 넘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 상황은 아예 출발부터가 1,400원인 거죠. 솔직히 2,000원 훨씬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통화 스와프가 안 되면 당장 외환위기 오는 건 거의 확실시 되고요. 통화 스와프가 환율에 영향 미치겠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한미 통화 스와프는 2008년 금융위기 때와 2020년 코로나 때 제한적으로 시행됐는데요. 이때 하루 만에 수백, 수십 원씩 환율이 떨어지면서 압도적인 안정 효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할 수만 있다면 나쁠 게 없는 겁니다. 자, 그럼 한미 통화 스와프 미국에도 득이 됩니까? 미국은 그렇게 간절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EU, 일본, 영국 등 기축 통화국들과는 무제한 상설 통화 스와프를 맺고 있는데요. 미국이 우리와의 통화 스와프에 소극적인 이유는 원화가 기축 통화가 아니고 글로벌 시장에서 거래 비중도 낮아서 실익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원화를 가지고 다른 제3국끼리 결제를 하는 그런 상황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원화를 미국이 가져갈 경우는 쓸 데가 없어요. 만약 미국이 통화 스와프를 거절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통화 스와프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결정합니다. 연준은 정치적 독립성이 있고요. 지금 연준 이사회 다수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명한 이사가 아닌 상황이라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더라도 연준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자체 조달할 수 있는 외환은 최대 300억 달러 수준에 불과합니다. 국채 발행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나랏빛이 너무 커지고 시장의 규모도 크지 않아서 이것도 방법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관세 협상에서 추가적인 양보를 해서라도 통화 스와프를 꼭 얻어내야 하고 투자 액수와 기간, 현금 비중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협상이 잘 되지 않으니까 이 반미 감정을 드러내면서 파기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하던데 국익에 뭐가 도움이 될지 좀 신중할 필요는 있겠군요.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민주당 주도로 기습 처리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나흘 뒤 열립니다. 친명 핵심인 김영진 의원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지만 강경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나오지 않으면 대법원을 직접 찾아갈 기세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친 걸로 여론조사 업체가 분석했다는데 고승영 기자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법사위 민주당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 청문회에 안 나오면 고발 조치는 물론 찾아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에 현장 검증 가는 것까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법원의 사무에 대한 감독권이 있습니다. 지난 1일 법사위원들이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윤석열 전 대통령 CCTV를 확인한 것처럼 현장 검증이란 명분으로 대법원에 갈 수 있다고 압박한 겁니다. 앞서 친명계 핵심인 김영진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의 급발진이라고 비판했지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 않다. 강경파 의원들은 한가한 상황 인식이라고 받아쳤습니다. 한가한 상황인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급발진이 아니고 급결단이다라고 좀 표현해드리고 싶고요.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독단 위법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갤럽 지지율은 전주보다 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로 독재 독단이 두 번째로 높은 11%였고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사법부 흔들기가 5%로 처음 포함됐습니다. 한국갤럽 측은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 등 여당 주도 사안들이 반영된 듯하다고 분석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30년 측근이자 대통령실 실세로 꼽히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국감 증인으로 세우지 않으려고 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저런 말들은 많았는데요. 출석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듯합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도 부르자면서 일개 비서관에 대해 왜 그리 쩔쩔매냐고 비판합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 전 국회 운영위에선 대통령실 김현지 총무비서관 국감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친명 핵심 김영진 의원은 증인으로 나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지적했지만 당 지도부는 여전히 김 비서관의 국정감사 출석에 부정적입니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막 신청을 하려고 하면서 정치 공세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런 좀 불순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권 고위 관계자는 김 비서관이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서도 이유는 곧 알려질 것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불출석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해석됐는데 대통령실 조직 개편과 관련됐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김 비서관은 성남 시민운동 시절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30년 가까이 보좌해온 최측근입니다. 3년 전 국회 보좌관 시절 선거법 사건 검찰 소환 요구를 보고하며 전쟁입니다란 문자를 보낸 장면이 포착된 뒤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부르자는 여당이 실세 비서관의 출석은 막는다며 이중적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정권 핵심 비서관이라는 이유로 국회 출석을 막아주며 고개를 조아리는 참으로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정권 초 문고리 권력으로 불렸던 사람은 항상 말로가 안 좋았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재판에 나왔습니다. 재판부가 촬영을 허가하면서 재판 과정은 모두 공개됐습니다. 85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은 머리가 하얗게 새고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이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고인 윤석열 입정시키십시오. 수용번호 3617 명찰을 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옵니다. 노타이에 남색 정장을 입었고 짧게 자른 머리는 염색을 못해 흰머리가 많이 보였습니다. 2달 전 구속심사에 출석하던 모습과 비교하면 수척해졌습니다. 재판장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된 이후 85일 만에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포승줄과 수갑을 찬 채 구치소에서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호송버스를 타고 법원에 나왔습니다.
재판부가 이름과 주소를 묻자 작은 목소리로 답했고 윤석열입니다. 60년 12월 18일 아크로비스타. 국민참여재판은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거인 국민참여재판에 관해서는 희망하지 않는 거 맞으신가요? 예, 앉으십시오. 오늘 재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해야 한다는 특검법에 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촬영됐고 약간의 지연 후 모두 공개됐습니다. 법원은 다만 윤 전 대통령 보석 허가를 다투는 심리에 대해서는 개인의 질병 등 내밀한 사생활이 대중의 알 권리로 보기는 어렵다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오늘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후에 진행된 보석 신문에선 좁은 독방 생활이 힘들다며 특검의 기소가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 표결권 침해 등 특검이 추가 기소한 5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대통령의 경호처의 적법한 경호행위를 공무집행 방해로 구성하고 있는 바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합니다. 특히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혐의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반박했습니다. 이거는 국방부에서 담당자가 작성해서 장관, 총리, 대통령 이렇게 올려야지 부속실장인 자네가 이걸 왜 하느냐라고 좀 나무랐는데 일단 그냥 갖고만 있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어진 보석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18분가량 직접 발언했습니다. 1.8평짜리 방에서 생존 자체가 힘들었다며 운동 삼아 변호인 접견을 나간다고 했습니다. 또 100명 넘는 검사들이 전직 대통령을 기소할 만한 것이냐며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 했습니다. 변호인은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이 퇴화돼 큰 글씨만 볼 수 있다며 피고인 건강이 심각해 석방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보석을 인용해주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과 특검 소환 등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여부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가 가격 띄우기를 겨냥해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실거래가를 허위로 높게 신고해 집값을 올리는 행위를 잡겠다는 건데 시장 반응은 냉담합니다. 이유가 뭔지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어진 지 40년 가까이 된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이곳 21평형이 지난주에만 2차례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한 계약은 곧바로 취소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계약 중 일부가 실거래가 띄우기라고 의심하고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제 또 거래가 많이 되고 또 가격도 많이 뛰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2023년 3월부터 최근까지 실거래 신고됐다가 취소된 400여 건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의도적인 가격 띄우기보다는 서류 수정이 많다고 말합니다. 실제 그 가격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시전이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취소하고 상대가 되는 수하게 있으면 해지하고 다시 계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전문가들도 정부가 집값 불안감을 차단하기 위해 대처에 나섰다면서도 효과에 대해선 의문을 표시합니다. 엄포형이야, 엄포형. 핵심 지역에 신고가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정부에서 액션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작 획기적인 공급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토부는 1기 신도시 공급을 기존 2만 6천 가구에서 7만 가구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참모들의 재산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3명 가운데 1명꼴로 강남 3구의 부동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성남라인 핵심으로 꼽히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성남 대장동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민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110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곳에 111제곱미터짜리 아파트를 아내와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고된 공시가액은 15억 원이지만 6.27 대책 발표 뒤에도 가격이 계속 올라 현재 효과는 30억 원을 넘습니다. 계단지구 1000세대 넘고 이제 초중고 다 여기 좋고요. 반포 쪽이 안 잡히니까 여기저기도 많이 오셨어요.
이규현 홍보소통수석은 강남구 개포동에 20억 원가량의 상가를, 공흥민정수석은 서초구 반포동에 8억 3천만 원짜리 다세대 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31명 가운데 11명, 35%가 서울 강남 상구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모진 재산신고 1위는 60억 7,800만 원을 신고한 김상호 보도지원 비서관입니다. 서울 강남대치동에 다세대 주택 6채와 공시가 35억 원짜리 서울 광진구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은 1억 6,300만 원이었습니다. 문진영 사회수석과 이태영 민정비서관도 재산이 각각 55억 원을 넘었는데 역시 강남과 용산 등의 가족까지 합쳐 2채 이상 부동산을 보유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30년 측근인 김현지 총무비서관 부부는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개발한 대장동 아파트를 주택 청약으로 매입했다고 신고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금융노조가 주 4.5일제를 요구하며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평일 낮에 서울 도심에서 집회와 행진을 하면서 교통 혼잡이 빚어졌고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신정원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른 노동조합원들이 광화문 인근 세종대로 한쪽 방향 차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시중은행 직원들이 속한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조가 3년 만에 총파업을 선언하며 주 4.5일제 근무와 실질임금 3.9%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주 4.5일제 도입하고 청년 채용 확대하라! 집회를 마친 노조원들은 덕수궁과 숭례문, 서울역을 지나 용산 대통령실까지 약 3.7km 구간을 행진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대통령실을 향해 행진하면서 서울광장 주변 도로는 3시간 가까이 밀렸습니다. 오늘 집회가 있어서 그런지 평소보다 좀 길이 많이 막히네요. 혼잡하고. 집회 소음과 인도 위에 쌓인 쓰레기 더미에 행인들도 불편을 겪었습니다. 들도 어수선하고 정신없더라고요. 그래서 통행도 많이 불편한 것도 사실이고. 쓰레기는 내가 다 치워갖고 가야지. 외국에서 사람들이 와서 보면은 얼마나 창피한 거야 이게. 노조는 오늘 집회에 3만 명이 참가할 거라고 신고했지만 4대 시중은행 조합원들의 참석률이 낮아 경찰 추산 8천 명이 참석했습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정부 세종청사 내부의 고용노동부를 찾아가 인화물질을 뿌린 50대가 붙잡혔습니다. 민원을 잘 들어주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는데 청사의 허술한 보안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실 앞 복도. 휘발유를 닦아낸 하얀 흡착포가 수북합니다. 진동하는 냄새를 빼기 위해 대형 선풍기가 돌아갑니다. 휘발유는 어제 오후 5시 50분쯤 한 50대 남성이 뿌렸는데 이후 장관을 만나게 해달라고 소리치며 약 30분간 난동을 부렸습니다. 퇴근할 시간이라서 자세히는 모르는 들어오신 분이 이렇게 날리고 그런 거. 남성의 가방에서는 휘발유가 든 2리터짜리 페트병 3개와 불을 붙일 수 있는 도구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설득해 남성을 체포하면서 다행히 방화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안전화 유통업을 하는 남성은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데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명피해 없이 상황은 마무리됐지만 이번 사건으로 정부 청사의 허술한 보안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남성은 광고판으로 가려져 보안 요원이 잘 볼 수 없는 1층 보안 검색대를 노렸습니다. 노리고 있다가 사람이 좀 안 보고 이런 상태에서 뛰어넘어서 안 볼 때 뛰어넘어 들어온 것 같아요. 주위에 쌓인 생수병을 밟고 1.2m의 유리 보안문을 훌쩍 넘은 뒤 출입증 인식이 필요 없는 계단으로 올라간 겁니다. 2016년 22억 원을 들여 도입한 안면 인식 시스템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정부 청사에 보안이 뚫린 건 2012년 60대 남성의 화염병 투척 등 5차례에 이릅니다. 정부 청사 측은 유리문을 높이는 등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전남 목포와 보성을 잇는 직통 기찻길이 공사 23년 만에 개통됐습니다. 그러니까 목포에서 열차를 타면 굳이 광주에 갈 필요 없이
곧바로 부산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5년 뒤에는 목포에서 부산까지 KTX도 연결됩니다. 김태준 기자입니다. 호남선 종점 목포역에서 부산행 무궁화호가 출발합니다. 가래섬을 보며 영산강을 건너면 곧바로 영암, 그리고 해남 강진 보성으로 이어지는 목포 보성선입니다. 그동안 목포에서 부산 부전역을 가려면 광주를 거쳐 빙 둘러가야 했는데 목포 보성선 82.5km 구간 개설로 남해안을 따라 바로 동쪽으로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목포 보성선 개통으로 부산 부전역까지 기존 노선보다 최대 2시간이 단축됩니다. 옛날에는 목포에서 타고 가면 광주로 돌아서 가면 7시간, 8시간 걸려요. 여행하기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2시간 16분 걸리던 목포에서 보성까지도 이제 1시간 10분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신규 노선은 2003년 착공해 해남, 강진 등의 6개 역을 신설하며 23년 만에 개통됐습니다. 버스 타고 목포나 부산으로 가기는 참 힘들었는데 지금 이 기차로 가게 되니까 참 편리하고 기분이 좋아요. 2030년까지 순천에서 보성까지 전철화만 완료되면 목포에서 부산까지 KTX도 뚫리게 됩니다. 목포에서 부산까지 2시간 23분에 주파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부권 지역에 관광이 크게 활성화돼서 목포 보성선 열차는 왕복 기준으로 평일 8번, 주말 10번 운행합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국립공원은 국내 멸종위기종 약 70%가 서식하는 터전입니다. 이 동물들이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는 모습이 최근 무인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먹이 사슬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상배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어둠이 드리워진 소백산 국립공원. 여우 한 마리가 고라니 새끼를 물고 어디론가 이동합니다. 열흘 뒤 같은 자리에선 사냥에 성공한 여우 2마리가 유유히 사라집니다. 새끼를 잃은 어미 고라니는 화풀이를 하듯 여우를 뒤쫓습니다. 여우의 고라니 사냥은 국내에서 처음 공개되는 영상입니다. 야간에 먹이를 두고 여우가 오소리와 신경전을 펼치고 어슬렁대던 너구리는 여우에게 혼쭐이나 달아납니다. 수리부엉이는 고슴도치를 물고 총총걸음으로 뛰어가고 야행성 담비는 토끼를 향해 달려듭니다. 다람쥐 사냥에 성공한 살은 유유히 화면 밖으로 사라집니다. 최근 전국 국립공원의 무인 카메라에서 포착된 18개 영상에는 반달 가슴곰과 사냥, 황금 박쥐 같은 멸종위기 동물은 물론 표범 장지뱀과 비단벌레, 광릉 요강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동식물이 담겼습니다. 국립공원의 생태계가 회복돼 먹이사슬 전 과정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립공원의 생태계가 촘촘한 먹이사슬을 형성하면서 앞으로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생물종 보호,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단은 2012년 시작한 여우 복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며 자연적으로 고라니 개체수를 조절해 농작물 피해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해 미묘한 발언을 해 논란입니다. 북한 측 주장과 비슷한 논리로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걸로 해석될 수 있어서인데요. 순방에 앞선 외신 인터뷰에서도 미국과 북한이 핵무기 생산 동결에 합의하면 수용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동안 한미 정부가 추진해온 북한 비핵화와는 완전히 결이 달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북 대화를 제안한 배경을 소개하며 북한의 핵 개발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현재도 핵무기를 생산 중이라며 미국에 도달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도 대기권 재진입 기술만 남겨뒀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핵무기는 이미 충분히 확보한 걸로 보여진다. 1년에 계속 핵탄두 15개에서 2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핵무기가 체제 보장용이란 건 북한 측 주장인데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인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핵무기 추가 생산을 막는 것만으로도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핵탄두 생산 추가
ICBM 개발, 또 해외 핵물질, 핵탄두 수출 이런 것들을 중단시키는 것만 해도 상당한 안보적 이익이 있지 않냐. 이 대통령은 증권거래소와 유엔 총회 연설에서 상당 부분을 북한 문제에 할애한 반면 트럼프 관련 언급은 없었는데 한미동맹과 공조에 비중을 두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미국과 협조해서 확장 억제로 매우 강화한 상태에서 문을 열어주는 게 맞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다라는 것에 저는 심각성이 크다고 봅니다. 또 전문가들은 북핵에 대한 억제 방안 없이 관계 변화를 추진하는 건 위험한 발상이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이 같은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 관련 발언이 이어지는 와중에 여권 내 소위 자주파와 동맹파 간 갈등이 처음 외부로 노출됐습니다. 대표적 자주파 중 한 명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대통령 주변의 동맹파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이 대상으로 꼽힙니다. 대북 노선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파워 게임이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이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세미나에 참석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미국이 싫어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세력이 대통령 주변에 있다며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이른바 동맹파를 직격했습니다. 2018년 9.19 군사합의 직후에도 아무것도 못했다며 이러다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된다고 비판한 겁니다. 대통령이 앞으로 나갈 수 없도록 붙드는 세력이 지금 정부 내에 있습니다. 이른바 동맹파들이 너무 많아요. 측근들 개혁도 필요합니다. 대표적 동맹파인 위성락 안보실장 등을 겨냥한 발언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의 핵심에는 튼튼한 한미 동맹이 있습니다.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 국방이 불가능하단 건 굴종적 사고라는 이재명 대통령 SNS에 대해선 군에서 저항이 있단 방증이라며 국방장관도 겨냥했습니다. 그 끌려다니면 모릅니까? 9.19 군사분야 합의서 하나도 해제도 못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 바보 돼요. 정 전 장관은 특히 이 대통령의 새 대북 구상인 END 이니셔티브에 비핵화 내용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통령 끝장낼 일 있습니까? 비핵화 얘기를 거기 왜 넣어요? 정 전 장관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권 원로들로 구성된 자주파 6인회 중 한 명인 정 전 장관이 공개 비판에 나서며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전작권 환수 등을 놓고 불거졌던 자주파와 동맹파의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미 국방장관이 세계 각지에 있는 미군 장성 800여 명을 느닷없이 미국 본토로 긴급 소집했습니다. 이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건 전례가 없고 안보 공백도 우려될 수밖에 없는데 소집 이유를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오는 30일 800여 명에 달하는 미군 장성들이 국방장관의 명령에 따라 버지니아주 퀀티코 해병대 기지에 집결합니다. 한반도를 포함해 중동과 동유럽 등 분쟁 지역 복무 장성들에게도 예외 없는 소집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군 장성이 이번처럼 일시에 한자리에 모이는 건 극히 이례적인데 미 국방부는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연설할 예정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앞서 헤그세스 장관은 고강도 인사개혁을 예고한 바 있어 군 내부에선 장군들의 오징어 게임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inimum of 20% reduction of 4-star and flag officers for active duty elements and a minimum of 20% reduction of general and flag officers in the National Guard Bureau. 사상 초유의 소집 사태에 의문이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에 엉뚱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Will you also be there? Well, I'll be there if they want me, but why is that such a big deal? And remember, I'm the president of peace. Isn't it nice that people are coming from all over the world to be with us? 일각에선 러시아의 도발과 중동, 중국의 군사 위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장성들의 대규모 이동으로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코미디계의 대부 전유성 씨가 76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연예계 동료들은 전 씨를 마지막까지 유머를 놓지 않았던 천생 개그맨으로 기억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에 마련된 빈소에는 아침부터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유재석, 강호동, 남희석 같은 희극인 스타들이 잇따라 빈소를 찾았습니다. 동료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진짜 개그맨으로 그를 기억합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존해가지고 숨을 쉬고 있으면서도 그 유머를 중간중간에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니들 거기서 만나자. 전유성은 1969년 쇼 프로그램 작가로 데뷔해 개그맨으로 전향했습니다. 특유의 입담은 슬랩스틱 위주였던 당시 코미디계에서 더 빛났습니다. 슬픔도 개그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개그맨이다 같은 어록과 동료들 사이에 회자되는 숱한 일화는 그의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개그맨이라는 단어를 처음 만들어 유행시켰고 무명 지망생에게 무대에 오를 기회를 주는 등 후배 양성에도 힘썼습니다. 항상 언제나 우리 그 후배들한테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와 또 좋은 그 영감을 주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많이 행복했습니다. 선생님 명복을 빕니다. 고 전유성의 장례는 희극인장으로 치러지며 여의도 일대에서는 추모 노제도 열릴 예정입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Floods are the ultimate weapon of mass destruction. 물이란 참 묘합니다. 한 잔의 물은 사람을 살리지만 한꺼번에 쏟아진 큰 물은 도시를 삼킵니다. 난폭한 힘을 통제하지 못하면 모든 걸 휩쓸고 가버립니다. 권력도 물과 같습니다. 국가를 운영하려면 반드시 필요하지만 한데 몰리면 재앙이 됩니다. 요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마치 둑이 터진 듯합니다. 추미애 위원장부터 폭주하고 위원들도 덩달아 거침이 없습니다. 왜 좋으세요? 대법원장한테 왜 머리를 조아리세요? 인식이 그렇게 천박합니까? 아니 이 당원들을 물어봐! 얘 거짓대! 그동안 법사위는 상원으로 불렸습니다. 각 상임위가 처리한 개정안이 헌법에 맞는지 잘못된 건 없는지 따져보는 마지막 관문이었기 때문이죠. 상원처럼 품격을 지켜야 할 법사위가 시골 장터가 돼버렸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 건을 오늘 의사 일정에 추가하여 먼저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찌라시, 카더라 수준의 소문에 들썩이고 사람 망신 주고 거들먹거리면서 야유하는 수준으로 전락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을 제2당이 맡아온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국회의장과 나누어 서로의 야심을 견제하라는 취지였죠. 민주당이 21대 국회부터 관례를 깬 게 과연 국민에게 득이 됐을까요? 독이 됐을까요? 미국 건국의 아버지 메디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천사라면 정부는 필요 없다. 그러지 못해 야망은 야망으로 막아야 한다. 국민은 하나가 돼야지만 권력은 하나가 되면 안 됩니다. 욕심이 욕심을 부르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9월 26일 윤정호의 앵커 칼럼, 폭주 법사위였습니다. 내일은 가을비로 마무리하는 9월의 마지막 주말인데요. 밤사이 호남과 제주도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 남부와 강원, 충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예상돼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휴일 외출 계획 있으시다면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 새벽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텐데요. 내리는 비의 양은 충청에 50mm,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청주가 19도로 출발하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과 부산이 28도, 광주 27도로 비가 내리기 전까지 늦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완연한 가을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26일 금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